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첼시 중원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토트넘의 중원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8월 9일인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리버풀은 수비 맨디 딜이 아직 남아있고 아스날은 아직 미켈 메리노 딜이 남아있습니다. 맨유도 수비형 미드필더 추가로 영입한다 이러면서 아직 미드필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첼시, 토트넘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지난 시즌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감독이 바뀐 거예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사람이 토트넘의 감독이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비적인 축구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오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축구로 바뀌었고, 그리고 수비 라인 포백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카리오라는 골키퍼까지 오면서 후방 라인업이 좀 안정이 됐죠. 그것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폼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10경기에서 지지 않는 미친 흐름을 보여줬어요. 시즌 말로 갈수록 초반의 흐름을 되찾지는 못했고 중간에 4연패도 할 만큼 쉽지 않은 후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에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성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원의 퀄리티 내지는 중원 선수들의 폼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초반 10경기 때는 비수마, 사르, 메디슨 이 세 명이 모두 잘해줬고 특히 메디슨이랑 비수마는 정말 미친 듯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메디슨, 비수마 퇴장이나 부상 같은 걸로 한 번씩 쉬고 오면서 토트넘의 중원이 많이 약해졌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나마 포로 정도가 나머지 둘보다는 괜찮은 폼을 유지하면서 시즌이 이제 끝났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고 토트넘이 원톱 얘기도 있지만 이 중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의 중원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알아보면서 24-25 시즌에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바로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나이는 1996년 27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주로 뛰는 자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 스타일은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발 킥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탈압박 능력도 좋을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해주는 그런 패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24-25 시즌에 큰 변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큰 변화라는 건 23-24 시즌 초반으로 경기력을 되돌리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때 초반에 메디슨은 자신의 주 무기들 뿐만 아니라 오프더블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탈압박 내지는 드리블 능력도 좋았어요. 상대 수비가 메디슨한테 압박을 들어와도 한두 명 정도는 벗겨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고 그 플레이를 할 때 오른발 킥하는 척 하면서 발동작을 완전 크게 가져갔다가 접는 그런 동작을 자주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토트넘은 손톱, 즉 손흥민을 원톱에 올려 쓰는 플레이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 손톱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메디슨의 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손톱에서 손흥민의 득점이 메디슨의 컨디션과 많이 연관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메디슨이 손흥민보다 한 칸 정도 낮은 위치에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수록 메디슨한테 수비가 붙고 손흥민한테는 더 좋은 찬스가 열리겠죠. 내지는 손흥민에게 붙는 수비를 이용해서 메디슨이 직접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좀 가운데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좌우측에 있는 윙어들도 메디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격의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디슨의 폼, 컨디션이 토트넘 공격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능력이 저는 탈압박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즌 초반 10경기, 특히 벌리전 같은 경기를 보면 메디슨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개인기로 한두 명쯤은 그냥 제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자신이 토트넘 부주장이라는 걸 이번 시즌에 입증을 해야겠죠. 메디슨은 지난 시즌 2152분 정도 소화를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87.5%. 그리고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키패스입니다. 키패스가 무려 67개나 되는데 90분당으로 환산하면 2.8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키패스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시즌은 다치지 말고 좋은 폼을 유지해서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어가야 할 메디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초반 10경기 정도만 하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수 파페 사르입니다.
2002년생 세네갈 출신이고요.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고 있고 활발한 박스투박스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량, 볼음반, 오프더블 능력 좋은 선수고요. 주전 미드필더 라인 중에선 그나마 제일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죠. 사르는 되게 유연한 것 같아요. 볼 셔틀러, 그러니까 볼 운반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람이 되고, 가끔씩 중거리로도 득점해주고, 또 포로가 올라갔을 때는 뒷공간 커버해주기도 하고, 또 후방에서 가끔 전개 패스 뿌려줄 때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르가 어린 나이치고 되게 유연하게 플레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또 귀엽습니다. 이 귀여운 게 또 크나큰 장점이에요.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웃는 걸 보면은 가산점이 저도 모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좀 기분 좋아지는 선수입니다. 사르에게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능력을 조금 더 키우면 토트넘 중원에 많은 힘이 되겠죠. 토트넘 중원의 전체적인 약점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피지컬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공 올려놓고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할 때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세컨볼 싸움에 좀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롱볼 차놓고 세컨볼 싸움에 특화된 에버튼 같은 팀한테 토트넘이 많이 고전했었죠. 그리고 토트넘 홈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도 아스날이랑 할 때 베나이트, 마갈량이스, 살리바, 토마스 파티, 데클란 라이스 이런 선수들한테 중원에서 피지컬 싸움 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르가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준다고 하면은 토트넘 중원의 다양성과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사르는 지난 시즌 34경기 2000분 정도 소화했고요. 제가 아래 표시한 패스 방향을 보시면 네 방향 모두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르의 패스 방향이 여러 군데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고 많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3골 3어시라는 스탯을 보유했고요. 키패스는 한 20개 정도 뽑아줬네요. 아무래도 이제 사르는 자신이 볼을 배급하는 공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몸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온 것 같고, 사실 사르의 움직임이나 플레이적인 가치는 스탯으로 생각하긴 좀 어렵죠. 무튼 사르 역시 나이도 어리고 유망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잘 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얘기해볼 미드필더는 이브 비수마입니다. 1996년생 말리 선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초반 10경기의 남자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선수인데요. 제가 비수마 분석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진짜 그때까지는 진짜 미친놈이었거든요. 왜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 미드필더를 몰랐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센터백과 미드필더를 연결해주는 역할, 스탠딩 태클, 그리고 여유있는 탈압박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비수마인데 10경기 이후에 많이 아쉬워졌긴 했죠. 무튼 그래서 초반 10경기의 남자라는 키워드를 준비해봤고요. 전진성 좋고 스탠딩 태클 되고, 하지만 그 10경기 이후에는 패스미스가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방에서 센터백 바로 앞에서 공을 받을 때 패스미스들이 늘어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가장 중요한 안정성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 플레이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비수마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이대로 되나? 너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뒤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려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견뎌내야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주전으로 기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할을 맡는 것도 맞지만 비수마가 보여줬던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망했던 것 같아요. 메디슨과 비슷하게 23, 24 초반만큼만 유지하면 초대박이죠. 사실 토트넘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아치그레이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수마가 23, 24 초반만큼만 살아나 준다면 굳이 다른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자원이거든요. 새로운 선수의 영입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답은 비수마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수마도 사르, 메디슨과 비슷하게 28경기 2080분 정도 소화했고요. 경합에서 성공률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57.8% 정도 됩니다. 또 그 아래 패스 성공률은 91%로 패스미스 임팩트가 많았던 것과 다르게 꽤 성공률이 좋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패스 구역에 따른 패스 성공률이 나타나는데요. 상대 진영에서도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비수마는 큰 실수만 줄이면 나쁘지 않은 볼 배금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할 때 안정성을 무엇보다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치 그레이입니다. 아치 그레이는 2006년생 18살이고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백 둘 다 가능한 선수고 기본기가 충실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노련하고 침착하고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되게 간결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키워드는 이거 하나죠. 이수마를 밀어낼 수 있을까? 프리시즌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터백에도 써보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도 써봤는데요. 지난 바이에른 미넨전 같이 좀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성장해야 되는 선수라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서 실력을 따졌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타고난 신체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토록 원하는 사이즈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당연히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올 때마다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출전 시간 내지는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됩니다. 특히 비수마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치 그레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히 기용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그레이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도 잘했고 프리시즌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프리미어리그 무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수다 저런 선수다 이렇게 평가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올라오고 나서 따로 다시 한번 그레이만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레이, 기대가 되는 애기 미드필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의 애기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2006년생 18살이고 스웨덴 국적의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고 기술 좋은 제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압박, 전진성, 볼운반 이런 거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프리시즌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포스테코글루 체제 아래서 짧은 패스 위주로 돌아가는 빌드업에서 베리발의 한두 명 탈압박하는 능력 그리고 앞쪽으로 패스 전개해준 능력, 볼운반 능력 이런 것들이 꽤나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토트넘 중원에 잘 녹아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치 그레이는 반에서 되게 인기가 많다가 연예기획사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할 것 같은 그런 미소년 아이돌 느낌이라면 베리발은 이미 소속사가 있는 고등학생 느낌입니다. 그냥 사실 축구 잘 안 했어도 잘 먹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굴만큼만 축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발롱도르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튼 프리시즌에 플레이했던 것들을 보면은 나이 어리고 이러지만 뭐 그렇게 쫄지 않고 빌드업 할 때 나름 또 토트넘 선수들과 합이 맞는 모습들이 보여서 꽤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올리버 스킵입니다. 올리버 스킵 2000년생 23살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더라고요. 스킵이란 선수는 알지만 나이까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진 않았었는데 하는 플레이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플레이라는 게 뭐냐면 거칠고 진공청소기 역할이고 꾸준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뭐 28살 느낌이 나는데 23살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개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스킵은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진공청소기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스킵이 풀백 자리에서도 뛸 수 있고 이번에 프리시즌에서는 센터백에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솔직히 스킵이 주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서브 멤버로서 여러 자리를 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고요.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에 스킵이 한번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꽤 좋은 모습을 보였어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서브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선수를 정말 많이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축구 선수라면 다 본인이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주전으로 뛰고 싶을 겁니다. 근데 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자신이 정해진 포지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땜빵 느낌으로 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군말 없이 뛰면서 팀에 대한 충성심도 보여주고 또 나왔을 때 기량도 막 심각할 정도로 안 좋지도 않으니까 이런 선수는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주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고마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킵 경기를 보시면
21경기 뛰고 나서 그중에 선발이 5번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스킵이 교체로 많이 출전을 했고, 교체 나와서도 뭐 태클 성공률 66.7%, 패스 성공률도 90%가 넘기 때문에 뭐 이런 스탯만으로는 평가하긴 좀 어렵겠지만 제 몫을 잘했다. 그리고 스킵은 나와서 중원의 에너지 레벨 채워주고, 부족한 활동량 채워주고, 꾸준히 해주고, 상대 역습이 들어올 때 경고로 끊어주고, 뭐 이런 것들 잘 수행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시즌도 부상 없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준다고 하면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더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오반니 로셀소입니다. 1996년생, 28살이고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뛸 수 있고요. 이 선수 역시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입니다. 전진성, 좋은 킥 능력 가지고 있고, 부상이 없다면 스쿼드 멤버로는 좋은데 이 선수는 부상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실력적으로 메디슨이란 선수가 있는 건 맞지만 이 선수한테 기회를 주려고 해도 부상이어서 기회를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었던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로셀소는 본인이 유리몸 기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왔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아스톤빌라전이었나 웨스트햄전이었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왼발로 탁 때려가지고 득점하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축구 선수로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부상은 로셀소가 해결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뭐 스탯은 큰 의미 없고 나왔을 때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로드리고 벤탄쿠르입니다. 1997년생 우루과이 미드필더고요. 중미, 수미 다 가능합니다. 기술 좋은 육각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 배급력 좋고, 탈압박, 가끔 보면 공 차는 센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시즌에도 부상을 좀 당했었는데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보낸다면 충분히 선발로 써봐도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벤탄쿠르는 사실 23, 24 시즌보다 22, 23 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뭐 비수마를 밀어내고 벤탄쿠르가 주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벤탄쿠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수마와는 또 다른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벤탄쿠르 역시 스탯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벤탄쿠르도 부상 없이 토트넘 스쿼드에 남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선수다. 더군다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까지 가기 때문에 경기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면 더 많은 경기를 뛸 수도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 얘기들을 막 쏟아내 봤는데 제가 지금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브를 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벽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토트넘 경기를 자연스레 많이 접하게 되니까 선수들이 플레이했던 장면 하나하나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나가지 않았고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컵 대회도 조기에 떨어졌던 적이 많아서 토트넘의 현재 스쿼드로도 리그만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죠. 유럽 대항전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우리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한다고 토트넘이 한국 올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플랜 B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저희가 잘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일단 자기가 잡아놓은 틀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언급을 했었고, 지금 이 플랜 A를 그렇다면 더 갈고 닦는 수밖에 없겠죠. 1년차는 적응하는 시즌이라고 치고 2년차가 정말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의 중원이 살아나야 토트넘의 성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강 후 약 느낌으로 경기력이 나왔던 토트넘의 중원. 과연 이번 시즌은 전강 후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팀도 꼭 중원이 아니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포지션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팀 상황을 팬분들처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댓글로 뭐 아스날의 수비진
리버풀의 공격진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